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역사를 바꾼 한인이 탄생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역사를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 특히 미국 경찰 역사를 바꿨습니다. 뉴욕 경찰국에서 NYPD라고 하죠. 뉴욕 경찰국 NYPD에서 최초로 한인 총경이 탄생했습니다. 이 NYPD는 뉴욕시 퀸스 광역지구대의 허정윤 경정을 총경 승진자로 내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허정윤 내정자는 이제 오는 22일 진급식에서 승진을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총경은 사실상 뉴욕 경찰국장 바로 아랫 단계의 그런 직급으로 볼 수가 있는 고위직입니다. 한인이 총경이 된 것은 1845년에 설립된 이 뉴욕 NYPD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NYPD는 36,000명의 경찰관과 19,000여 명의 민간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경찰 조직입니다. 이 허정윤 내정자는 1998년 이 NYPD의 한인 첫 여성 경관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이후 이 맨하탄과 퀸스 등 한인 거주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쭉 쌓아왔는데 지난해에는 한인 최초로 경정으로 승진했는데 이번에 곧바로 이 총경으로 승진을 하는 초고속 승진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NYPD에서 이 경감까지는요, 시험을 통해서 진급할 수 있지만 경정 그 이상은 지명을 받아야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은 물론이고 조직 내에서 신망이 있어야 이 NYPD의 고위 간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허정윤 총경 내정자 얘기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허 내정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유리천정을 깬 기분이다 라면서 한인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말 잘 하냐고요? 네, 이분은요, 2세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대학 졸업까지 하고 오신 그런 1세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더더욱이. 그러니까. 자, 한국 부산 출생으로 한국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이 미국에 건너왔는데, 그는 자신이 NYPD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것은 이 과학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때문일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인사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내가 발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신지나 성별 등에 대한 차별 없는 그런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20대 이후에 미국에 온 자신과 같은 그런 이민 1세도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진단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자, 총경 계급을 단 미국 역사를 바꾼 최초의 한인 그리고 여성 경관 허정윤 경관. 자, 경찰 조직에 군대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신참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인 명령을 하는 간부들이 적지 않지만 나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준 것 같다라면서 웃었습니다. 본인의 리더십을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명령을 내리면 아래쪽으로는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게 군대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은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면서 이끌어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는 신참이 거리 순찰 근무를 할 경우에는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또 일방적인 명령 대신에 대화와 설명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허정윤 내정자에 대해서 존경의 그 의미를 담아서 진정한 귀부인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True Lady, 진정한 귀부인이라는 그런 애칭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하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것이죠. 자, 허정윤 내정자는 앞으로의 그 목표에 대한 질문에는 한인 경찰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닦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똑똑하고 더 젊은 후배들이 위로 올라가서 미래에는 한인 NYPD 커미셔너도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6만 명 규모인 이 NYPD의 수장인 이 커미셔너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뉴욕 경찰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인 최초의 총경 탄생을 계기로 미주 한인 사회의 위상이 이제 한층 강화될 수 있어서 아주 더더욱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한인 경찰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90세 할머니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 90세라는 그 고령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 만학도 할머니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 사는 이 90세의 미니 페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그는 노스 텍사스 대학교에서 이 최고령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페인 씨는 195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2년제 대학에 잠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 대학은 더 이상 다니지 않고 30년간 문서처리사, 지금은 뭐 그런 직업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죠. 뭐 대필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문서처리사로 30년간 일하다가 68세 때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후에 이 페인 씨는 다시 학업을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고 텍사스 여자대학에 입학해서 노스 텍사스 대학 캠퍼스에서 저널리즘 수업 3개와 경영학 수업 1개를 들었습니다. 페인 씨는 항상 단어와 관련된 일을 해왔고 글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페인 씨는 이후 13년간 텍사스 전역의 여러 출판사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하다가 석사 학위를 위해서 다시 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노스 텍사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페인 씨의 지도 교수였던 빌리 로슬러 교수는 미니 페인은 진정한 평생 학습자다. 90세에 학위를 취득한 그의 그 끈기는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면서 과정을 조금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학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빠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정규 과정을 위해서 이수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미니 페인 씨의 석사 학위 취득 당시의 소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이 페인 씨는 자신의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배움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90세 석사 학위 할머니이죠. 그런데요, 이런 분이 호주에도 한 분 계십니다. 지난 2019년에 호주 멜버른에서 90세 할머니가 역시 석사 학위를 받아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90세였던 그 로나 프렌더가스트라는 분은요, 이 노인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라고 할 만큼 늙은 사람은 없다라면서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꿈을 꾸게 한다라는 말 아주 멋집니다. 네, 멋진 세 분의 여성분을 그러고 보니까 다 여성분들이네요. 네, 멋진 세 분의 여성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애플워치 혹시 차고 계신가요? 당분간 아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새로 사실 분들은. 이 애플이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의 일부 기종에 대해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애플워치 울트라 2의 온라인 판매는 오는 21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3시부터 판매 중단됩니다. 온라인 판매는. 그리고 매장 판매는 한 2, 3일 더 하는데요. 매장 판매는 오는 25일부터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실 분들은 매장으로 24일까지만 가시면 이제 사실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못 사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그 일시 판매 중단은요, 지난 10월에 국제무역위원회, 이 ITC 전원위원회의 특허 침해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ITC는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 처분을 판정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ITC는 지난 10월 26일 애플워치의 그 혈액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마시모의 산소 측정 기술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 애플워치의 판매가 중단되게 된 거고요. 그 애플워치와 함께 그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미국 수입도 금지하게 됐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주류 회사들은 일할 직원을 찾지 못할 만큼 호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만은 대학을 졸업한 한인 유학생 상당수가 지금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요. 왜? 미국이 싫어서요? 아니, 잡을 잡고 미국에서 좀 더 체류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직업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4년 사이 전문직 취업 비자, 이 H-1B 비자 신청자가 3배 가까이 늘면서 연방이민국 비자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1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접수를 시작한 2023-24 회계년도 H-1B 비자 신청자는 78만 840명으로 2021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매년 승인해주고 있는 이 H-1B 비자의 쿼터는 8만 5천 개인데 반해서 신청자는 거의 80만 명에 가까우니까 이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 H-1B 비자 취득이 하늘의 별 따기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민국 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가운데 이경희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민 변호사라는 건요, 뭐 법정에 가서 상대방과 싸우는 그런 상법이나 또는 형량을 놓고 검찰 측과 치열하게 대립하는 무슨 형법 변호사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자꾸 매년 뭐 바뀌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현 이민법에 대해서 잘 업데이트가 되어 있나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류 작업을 얼마나 꼼꼼하게 해내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꼼꼼하기로 유명한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그 이경희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제가 뭐 잘 알기도 하고요. 여자분 아니고요. 남자분입니다. 네, 이 이경희 변호사는 현재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취업비자 무작위 추첨에 당첨될 확률은 20% 미만인데, 이 정도면 이 취업비자 승인이 뭐 거의 안 되는 수준입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뭐 이분이 뭐 취업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민과 관련된 거 뭐든지 다 하고 가장 그 이민법이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취업비자 아니더라도 다른 이민 관련 문의가 있으면 이 이경희 변호사에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졸업을 앞둔 한인 유학생은 H-1B나 E-2 직원 비자를 스폰서할 회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기간에 줄었던 그 새내기 유학생들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 비자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 올해 초에 USC 컴퓨터공학대학원에 진학한 한인 30살의 김모 씨는 졸업까지 1년이나 남았지만 취업하고 싶은 그 회사 여러 곳에서 인턴 이력서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벌써부터 보내고 있는 것이죠. 김 씨는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온 만큼 미국 취업이 목표다라면서 STEM, 이 STEM이죠. STEM이라고 하는데 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걸 줄여서 STEM, STEM이라고 하잖아요. 그 STEM 분야를 전공하면 3년짜리 이 OPT는 OPT, 이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남아서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이 OPT로 3년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민국에 따르면 학생 비자인 이 F1 비자 한인 유학생은 지난해 62,617명, 2021년에는 58,087명, 2020년에는 68,217명, 2019년 84,071명으로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어렵게 비자 스폰서 회사를 찾았어도 이 H-1B 추첨이라는 더 큰 벽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인 H-1B 승인은 지난해 4,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인 유학생 수가 6만 명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H-1B 비자를 받은 유학생은 그러면 한 6.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수준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H-1B 높은 경쟁률 당분간 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민 변호사들과 좀 상의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많은 미국인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 그 가계, 여기서 말하는 가계라는 것은 이제 하우스홀드, 집집마다를 말하는 거죠. 이 가계의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이 집에 갇혀 있던 이 수백만 명이 뭐 많지 않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도 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뭐 앱 같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많이 뛰어든 그 영향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미국 가구의 약 58%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몇천 불, 몇만 불 정도라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2019년에 53%에 비해서 많이 뛴 그런 수치로 지금 58%가 역대 가장 높은 주식 보유 비율입니다. 이 데이터는 코로나 시대에 이 주식 투자가 급증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또 이제 온라인 주식 거래 앱 등 여러 증권사가 이제 거래 수수료를 폐지했다라는 점도 이 투자자의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주식 투자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라는 보도를 전해드리니까 야, 미국인들이 지금 아주 대부분이 잘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또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그게 아닙니다. 부익부 빈익빈. 한편에서는 뭐 투자는커녕 한 달 벌어 한 달 살기도 어려움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저축 없이 매달 월급을 모두 소진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이 크레딧 카드 대출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축을 하긴커녕 매달 적자라는 것이죠. 미국의 P2P, 즉 개인 대 개인 간 금융 대출 회사인 그 랜딩 클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성인 응답자의 62%가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소득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 성인 소비자 3천여 명을 상대로 소비와 크레딧 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려되는 지점은요, 부채가 많은 가구가 그 소비를 또 그렇다고 뭐 완전히 하나도 안 하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부채가 많은 가구가 이 소비를 위해서 크레딧 카드사의 이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에 의존하면서 재정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자, 리볼빙 서비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올해 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이는 지난해의 41%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생활비를 지출하면 남는 소득이 없다라고 말한 그 응답자의 65%가 올해 그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작년에 이 같은 답변 비중은 59%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크게 뛴 것입니다. 자, 이 리볼빙 서비스라는 건요, 일시금으로 이 물건을 산 뒤에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일종의 그 대출 서비스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이게 뭐 좀 그 익숙할 수도 있죠. 한국에서는 뭐 살면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뭐 아니야 일시불로 해주세요. 이러면 옆에서 딱 쳐다보면서 멋있어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6개월로 나눠줘서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12달로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좀 창피해서 조그맣게 얘기하실 수도 뭐 제가 이제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제 그래서 한국은 그런데 미국은 뭐 그런 건 없죠. 매장에서 살 때는 다 긁고 내가 이제 갚을 때는 뭐 몇 달에 나눠서 갚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건데, 그 살 때, 결제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리볼빙 서비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가 지금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게 결국은 갚지 못하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큽니다. 연말 이 명절 소비 특수 속에 미국의 소비가 견고하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속사를 들여다보면 크레딧 카드 빚에 의지해서 근근히 지출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신용도와 무관한 선구매 후 결제, 이건 이제 Buy Now, Pay Later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BNPL이라고 하죠. Buy Now, Pay Later. 선구매 후 결제, 이런 이용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더더욱이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이게 언젠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성인 4명 가운데 1명이 바로 이 후불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달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온라인 매출의 약 한 7%가 이 후불 결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5% 정도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연말이라 쇼핑 등 이 소비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텍사스주로 좀 가볼까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해서 구금하면서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텍사스주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고는 이거 연방 정부와 또다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텍사스 주 정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텍사스 남단에 있는 그 브라운스빌의 국경 앞에서 이 주의회가 제출한 이민법 SB4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이 구금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자, 에버트 주지사는 이 법안은 불법 이민자 미입국에 대해서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줄 수 있고, 또 미입국자 은신처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구금되면 텍사스 판사의 출국 명령에 동의하거나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국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텍사스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이민자는 더 심각한 중범죄로 다시 체포될 수 있는 게 이 법입니다.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바이든의 고의적인 방치로 인해서 텍사스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법은요, 내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나 또는 민권 변호사들의 얘기가 많이 있는데, 한 민권 변호사는 텍사스 주는 연방법인 이민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없다라면서 우리는 연방 법원에 가서 그들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민법은 연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시험을 봐서 변호사에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주에, 예를 들어 변호사 시험이 조금 쉬운 게 하와이 주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치면 조금은 그래도 캘리포니아 주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보다는 조금 그래도 변호사 되기 쉬운 좀 외지 다른 지역의 주정부에 가서 시험을 봐서 거기 변호사 시험이 합격했어도 변호사를 캘리포니아에 와서 할 수 있는 법이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법, 그리고 이민법. 이 두 가지는 미국 전국 어디 가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도 어디 가서 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건 연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민법은 연방법인데 텍사스 주정부 너희들이 이걸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민 변호사들 얘기죠. 자, 앞서 텍사스 주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 제정에 거세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바이든 정부가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다이아나 왕세자 빈이 생전 입었던 드레스가 경매에서 114만 달러에 팔렸다라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상체 부분에 파란 별 무늬, 그리고 어깨 패드, 또 푸른색 오간자 스커트, 그리고 큰 리본 등이 특징인 이 드레스는 미국 경매에서 줄리앙 옥션에서 약 114만 달러에 낙찰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상 낙찰가였던 10만 달러보다 무려 11배를 넘는 금액으로 낙찰된 것입니다. 그동안 경매에 나온 다이아나의 드레스가 여러 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돈을 냈는지 그 낙찰자의 정보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그 낙찰된 드레스는 모로코 출신 디자이너 자크 아자굴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작품으로 잉글랜드 국립 발레단을 후원했던 그 다이애나가 무용에 대해서 보여줬던 애정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 다이애나 비는 1985년 당시 남편이던 찰스 왕세자와 이탈리아 피렌체를 방문했을 때 열렸던 그 만찬에서 이 드레스를 처음 입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 밴쿠버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할 때도 역시 이 드레스를 입었었습니다. 네, 한국 내 대기업들의 그 연말 분위기 한 가지를 좀 간단하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도 별도의 종무식 없이 차분하게 연말을 마무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생각나시나요? 12월 31일 같은 때 그게 이제 토요일이면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주중인데 12월 31일이면 일 다 마치고 큰 강당 같은 데 다 모여서 이제 사장님 나와서 한 말씀 하시고 상무님 나와서 한 말씀 하시고 이제 그런 종무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소위 이제 강당 종무식 같은 풍경은 한국에서도 이제 사라진 지 오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그 연말에 연차를 소진하는 연차를 소진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연말에 휴가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 시무식 역시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거나 또는 축소를 해온 분위기가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따로 종무식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임직원들은 각자 필요에 따라서 연말에 연차 휴가를 자율적으로 쓰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연말에 휴가 가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SK도 그룹 차원의 종무식은 열지 않고 사업장이나 이 조직별 자율에 맡긴다라고 합니다. 연말연시 휴가를 쓰는 임직원들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서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현대차 그룹은 별도 종무식 역시 없이 계열사별로 조촐하게 연말을 보낸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창립기념일이 12월 2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일 12월 29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그 전날 29일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9일부터 이제 계속 쉬라는 얘기죠. 한화그룹은 별도 종무식은 없으며 시무식 개최 여부도 현재 미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화커넥트와 한화건설 등은 본부 및 부서별로 간단한 티타임을 가지면서 업무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LG그룹 볼까요? 오는 22일 올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인 26일부터 29일까지를 권장 휴가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권장 휴가 기간.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 직원 여러분들 26일부터 29일까지 웬만하면 다들 그동안 이제 연차 안 쓴 것들 그때 다 쓰면서 휴가 가세요. 그렇게 연말을 잘 마무리하세요라고 하면서 LG그룹은 아예 연말 마지막 주에 휴가를 가라고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연차를 사용하면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최대 열흘간 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그룹은 연말에 그렇게 열흘씩 쉬는 직원들이 요즘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그룹 하나 더 볼까요? 롯데그룹은 계열사별 사정을 고려해서 28일부터 연차 사용을 역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종무식과 시무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연말에 이렇게 휴가 가라고 독려하는 그런 권장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네요. 자, 시대가 바뀌면서 대기업들의 종무식도 없어지는 등 근무 분위기 역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여행을 떠나요 입니다. 조용필 씨 노래 제목이에요. 자,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해소된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이나 미국을 찾는 한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이 LA와 인천국제공항을 오간 항공편 여객이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인천국제공항과 이곳 LA국제공항 사이의 그 출도착 여객은 99,750명. 지난 11월 한 달만 그렇게 집계됐습니다. 거의 10만 명 되는 거예요. 한 달만. 한국과 미국, 인천과 LA를 오간 사람이 그렇게 지난 한 달간 10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9년 이래 최다 여객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그 여행 수요가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LA 인천 노선의 여객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달 동안 LA 인천 항공기 탑승객 수가 총 108만 9,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58만 5,300명에 비해서 86%나 많아졌습니다. 거의 2배 조금 못 미칠 정도로 많아진 것입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국과의 항공 노선 여객 수 역시 올해 크게 회복이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과 미국 전역 사이 이 항공편 여객 수는 총 445만 7,500명으로 같은 기간 기존 사상 최대치인 2019년도 때보다도 훨씬 늘어난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2019년대가 가장 많았었는데 팬데믹 끝나고 올해 11개월 동안 2019년 그때보다 3% 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생 항공사 있죠? 에어프레미아. 이 에어프레미아는 주 6회 운항하고 있는 그 LA 노선을 내년 5월 16일부터는 주 7회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매일 하겠다는 것이죠. LA 증편이 이루어지는 LA 노선 에어프레미아의 첫 번째 주 7회 운항 노선이 바로 이제 LA 노선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도 에어프레미아가 있는데 아직 이제 주 7회 발표가 안 나왔어요. 뉴욕은. 자, 운항 시작 당시에 주 5회 운항을 하던 LA 노선은 지난 5월에 주 6회로 증편됐고 이제 내년 5월부터는 주 7회로 또다시 증편된다는 것입니다. 운항 스케줄은 이제 내년 3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이 하계 스케줄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데, 자, 매일 낮 12시 50분에 인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LA에는 같은 날짜 오전 8시 20분에 LA 도착합니다. 그리고 LA 출발은 아침 10시 50분에 출발을 해서요. 한국은 다음 날짜 오후 3시 45분 인천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여권 발급이 3년 만에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여권 하나 발급받으려면 거의 막 5개월, 6개월씩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연방 국무부는 여권 신청 처리 시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통계를 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1 회계년도 기간에 접수된 여권 및 여권 카드 신청서는 1,150만 건이었지만 2022년 작년에는 1,526만 건, 그리고 올해는 2,157만 건으로 2년 만에 1,000만 건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미국인의 여권 신청 규모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무부가 올해 발급한 여권은 총 2,402만 건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자, 국무부는 1990년에만 해도 이 미국인의 5%만이 여권을 소지했지만, 그러니까 뭐 그 1990년대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뭐 해외 여행 다니고 그런 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뭐 여권을 갖고 있으면 해외 여행 간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한 5%만이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는 그런 미국인들이었는데,
현재는 미국인의 48%가 여권을 갖고 있다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미국 여권은 1억 6천만 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07년에 비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숫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 다리 떨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슴 떨릴 때 여행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일거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